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심을 한 게 여유롭게 하자 하면서 지금 프린트 몇 페이지죠? 프린트가 60페이지. 어제 이게 막 만들다 뺀 거예요. 심지어 뺐어요. 빼고 빼다 보니까 60페이지가 나왔는데 제가 이래요. 이 수업을 할 때도 뭔가 막 이만큼 준비해놓고 막 빨라지고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이제 천천히 하자 이제 하면서 이제 왔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할게 이제 다 안 할 거예요. 이거 다 안 하고 핵심 내용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어차피 여러분들 처음인데 뭔지도 모를 텐데 계속 제가 막 이론 설명하고 이러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부터는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해되세요? 문제 해결 능력? 여러분들이 성과 관리라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결과를 기준으로 또 행동을 기준으로 또 첫 번째가 개인 속성이죠. 개인 속성, 행동, 결과 기준으로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과 관리라는 출제된 문제를 기준으로 성과 관리라는 출제된 문제를 기준으로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접근을 했다? 어떻게 접근했다라는 거죠? 전통적 평가는 관리적 목적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현대적 평가는 개발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었다. 왜냐하면 관리적 목적은 평가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문제부터 진단하는 거예요. 문제를 진단하면서 또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라는 거거든요. 솔루션. 그래서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할 때는 무조건 교수님이 제시한 기준대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특성을 역량으로 해가지고 미래적인 이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직무 성과와 관련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피드백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전략과 얼라이먼트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MBO를 사용할 때는 뭐와 같이 사용하면 좋다? BSC라는 조직 성과를 진단하는 인사평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BSC와 MBO를 연관을 시키면 전략적 목적에서 전략과의 얼라이먼트가 가능하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답안은. 이거 암기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제한된 시간에 글로 작성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5점 기준 25분 안에 목차 작성하고 글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 출제 의도에 맞는 처방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걸 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암기 누가 더 잘해? 특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서 암기력을 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답안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답안지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안지를 단순히 암기한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논술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내재된 경영학적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배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채점평을 볼게요. 채점평은 교수님이 채점을 하고 나서의 소회를 담은 부분입니다. 어떤 거죠?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최초평 서비스가 2019년까지 제공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제공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최초평 서비스를.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매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제가 나눈 거예요. 최점평을. 이런 식으로. 여기 이게 중요해요. 기계식 답안을 지향해야 된다. 매년 동일하게 교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출 경향을 분석한다라고 했잖아요. 저대로 제 생각으로 분석하는 게 물론 생각도 있겠지만 일단 교수님이 강조하는 거, 교수님이 채점평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를 가지고 올해 기출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볼게요. 너무 지금 그 프린트만 봐도 가볍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좀 가볍게 볼게요. 그래서 출제 의도를 여기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해도를 평가한다 나오죠. 교수님 뭐 보겠대요?
이해를 했는지 여부를 보겠대요. 그럼 이해랑 반대가 뭐죠? 암기. 그쵸? 암기력. 너희들 암기력 별로 안 궁금해. 이거예요. 암기력을 평가하지 않겠다. 또 나와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단순 암기식 지식이 아니라 논리와 추론 능력을 측정을 하겠다. 그쵸? 또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열식 답안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인사 노무 관리 관점에서 조직 문화와 창의성 이게 당시에 좀 논란이 된 문제였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조직 문화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창의성이 경조 개념이에요. 그런데 경조가 나와서 이제 당시에 경조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약간의 불만을 표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마음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조, 인사랑 엮어서 서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뭐예요? 인사 노무 관리 제도를 경조 관점에서 서술을 해야 된다. 결국 경조라는 개념도 인사 노무 관리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험서에 있는 책 내용만 가지고 쓸 수가 절대 없습니다. 또 수험서에 이런 것까지 지엽적인 것까지 다 담잖아요. 2000페이지네요. 진짜 말 뻥안 치고. 왜냐면 인사 노무 관리 책이 너무나도 시중에 많고 또 심지어 교수님마다 말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교수님 저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이거 다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직 문화라는 개념과 유형도 제가 다 알려드려요. 또 창의성도 알려드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직 문화의 개념 또 창의성의 개념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용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까지 책에 담은 당시에 책에 있는 수험서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계속 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험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공부는 저 생각이에요. 양을 늘려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저만의 목적으로 수험서를 아예 전면 개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에 목적은 이제 양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좀 아웃풋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조금 강의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사노무 관리 관점에서 조직 문화와 창의성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거 권석균 교수님 책에서는 뭐를 보겠다라는 거죠? 시스템의 내용과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는 여부. 그걸 진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랑 경조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해요. 둘이 연결지어 설명을 하는 게. 그래서 최대한 제 인사관리 수업에서도 경조 개념을 저는 설명드리고요. 경조에서도 인사관리를 설명드리고 저는 좀 이렇게 인사든 경조든 같이 연결해서 출제하거든요. 인사에서 조직 문화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출제 경향이 이러니까 이제 경향에 맞추어서 이제 수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2017년 볼게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이거 뭘까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죠.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작성해라. 이거 뭐냐?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미리 준비한 답안을 기계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었다. 내가 물어본 대로 안 쓰고 왜 네가 알려준 강사 답안대로 쓰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은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이랑. 그럼 여러분들이 교수님 나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럼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의 의도대로 쓰는 게 맞지.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그래서 그 무시하고 강사가 알려준 대로 써요.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 좋은 답안일까요? 좋지 않은 답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사 답안 채점할 일 없겠지만 채점하다 보면 다 다르거든요. 답안이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인사 노무 관리는. 왜냐하면 이제 본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서술하는 뭐랄까 그 문장을 표현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암기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당연히 암기해야죠. 당연히 이제 암기는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출제 의도대로 작성
작성하는 답안이 논술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출제 문제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성과 관리를 왜 냈는지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파악을 했죠? 전통적인 관리적 목적의 평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적 평가로서 개발적이고 전략적 목적으로 평가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출제 의도거든요. 그럼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이걸 물어봤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1번 문제가. 근데 이거를 파악하는 수험생이 있고, 이거 뭐지? 특성, 행동, 결과. 이것만 보고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이 있거든요. 성과 관리 쓰지도 않고. 이거 문제 있다 생각. 왜냐면 성과 관리 같은 특이급 주제는 성과 관리에 대한 취지나 목적 이거를 반드시 적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답안지 차별화가 되거든요. 교수님도 사람이에요. 우리 이따가 면접도 출제가 됐는데 면접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주관 개입이에요. 주관과 편견이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교수님도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잘 쓴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서론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쓰면 교수님도 편견을 가지고 답안지를 보거든요. 아, 얘는 좀 실력이 있겠구나 하고 보다가 물론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잘 써야 된다. 이제 첫 번째를 좀 잘 쓰면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출제생 문제를 분석하는 거다. 출제 의도를 파악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는 인사 노무 관리는 개방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무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반드시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출제 의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뭔 소린지 사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핵심 주제를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핵심 주제. 그래서 문제의 핵심 특징을 분석을 하자. 일단은 쟁점 제대로 파악을 해야 잘 쓴 답안으로 분류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문제를 설명할 것인지 이제 분석을 하고 문제 영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타당성을 검토한다라는 거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아요. 결론에서. 일단 아까 제가 1문에서 나왔던 1문의 성과관리 문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어떻게 솔루션 제시했죠? 문제에서 주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특성 행동 결과로 검토하라고 문제에서 기준을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제시된 기준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했죠. 아까 특성은 역량, 행동은 중대사건, 결과는 CSF와 KPI.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성과 관리했을 때 과연 현대적 인사평가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논할 거냐? 성과 관리의 핵심 요소로 논할 것 같아요. 성과 관리의 핵심 요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역량주의와 성과주의가 있어요. 일단은 역량주의는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자는 거고요. 성과주의는 성과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하자라는 거예요. 얘는 능력. 지금 능력과 모티베이션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업 성과와 관련해서 중요한 수식이 있어요. 기업의 퍼포먼스, 성과는 능력과 동기부여의 함수다라는 유명한 수식이 있거든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특성을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행동을 기준으로 종업원 개발을 하고 결과를 기준으로 전략과 얼라이먼트를 하게 되면 성과 관리의 핵심 요소인 역량주의와 성과주의를 둘 다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에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쓸 건 아니고 뭐 결론 안 쓴다고 막 점수를 엄청나게 깎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쓰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논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솔루션에 대한 타당성까지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수험서에 적을 수가 없어요. 수험서에 있는 내용은 역량주의와 성과주의 또 성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왜 역량주의와 성과주의가 중요한지 이 정도만
정도만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출제 의도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엽적인 부분을 보지 말자라는 거죠. 결과평가 MBO 나왔다고 MBO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과 관리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조금 담아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시적, 좀 멀리 떨어져서 거시적, 주제 간 연결성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답안지가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근데 다 추상적 같죠? 주제 간 연결성 검토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올해 기출을 우리가 좀 보면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을.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게 올해 기출이에요.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방법은 평가예요. 인사평가가 출제가 된 거예요. 평가는 이런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됐다. 네, 다시 우리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미시적인 관점만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톡, 여기 특성 접근법, 행동 접근법, 결과 접근법, 매 개념과 장단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각각의 접근법의 개념, 장단점만 쓸 거라고요. 대부분은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과 관리로서 왜 이러한 접근법들이 쓸 수 있는지 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역량이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피드백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략과의 얼라이먼트, 결과에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논한 답안이 잘 쓴 답안이에요. 성과 관리와 그래야 교수님 니즈를 충족하죠. 난 성과 관리 됐는데 왜 너 맘대로 써? 이렇게 나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관지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특성 접근법에 속하는 도식적 등급 척도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평정 척도법이라는 기법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과거에 경지사 기출 중에 역량 평적 척도법이라고 기출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지사도 다 다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량은 다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역량 평적 척도법을 여기서와 역량과 연관지어 서술하면 성과주의에서 뭐와 관련지어 쓸 수 있을까요? 성과 관리에서 역량주의. 역량주의와 연관지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안에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성에서는 막 개인 주관적인 특성을 썼다가 갑자기 또 여기서 역량 썼다가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 주제를 먼저 설정하고 일관되게 서술을 하는 게 좋은 답안이에요, 여러분. 미시적으로 막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 다 알아, 나 이거 다 알아가지고 막 나 하는 거 다 쓸 거야, 요렇게 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연결성이 나오게 됩니다. 연결되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또 수험생들은 여기서 보시면 평정척도법, 바스, 여기 MBO 이것도 중요한 주제거든요. 미시적으로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과 관리 관점에서 각각의 기법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논해주는 목차를 따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도식적 평적 척도법, 바스, MBO 개념만 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신나서 개념만 쓰면 분량이 얼마 없거든요. 성과 관리 관점에서 각각의 평가 기법이 어떻게 쓰이냐, 이거를 반드시 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서는 역량으로 볼 것 같고요. 여기서는 행동 개선, 개발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쓸 것 같고, 여기서는 전략과 얼라이먼트, BSC 병행해서 사용한다, 아니면 뭐 팀평가 병행한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직 실무에서의 시사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포인트다. 이런 것들까지 책에 담은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이걸 그대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기적 사고, 전체적 사고, 종합적 사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계적 암기를 조금 지향하시라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 사고에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돌아오면 여기까지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되시죠? 미시적으로 보지 말아라. 미시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는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만 그것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주제와 연관지어서 보는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또 어차피 글쓰기 특강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글쓰기 특강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인사 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듣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을 막 이걸 제가 설명을 해도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심심할 때 읽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만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론과 실무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매우 매우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문제가 출제된 게 뭐냐?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통제 방법이었거든요.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통제 방법.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통제 방법이 나왔어요. 이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안에 하나씩 단어만 있었던 내용이에요. 표 안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 통제 방법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하나씩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요? 솔직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은 특혜급 주제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3기 때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과 교섭력을 출제했었거든요.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통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문제가 친절하게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을 쓰시오 라고 나오면 너무나도 땡큐죠. 저도 땡큐죠. 제가 출제물 그대로 나온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노동시장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 아니면 지금처럼 노동시장을 노동조합이 통제하는 방법, 다 같은 말이거든요. 왜 같은 말일까요?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자원 의존도 때문입니다. 자원 의존도. 이것도 중요하게 경주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미 인사관리에서는 권력 원천으로 배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도 자원이 필요해. 아까 기업에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경영 자원으로 3M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3M이 필요하듯이 노동조합도 자원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노동조합도 사람 필요하죠. 조합원이 필요하고, 또 돈 있어야죠. 그게 뭐죠? 조합비잖아요. 조합비. 이러한 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교섭하는 게 제대로 된 교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리하게 교섭해야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교섭력. 제가 출제한 게 이거거든요. 교섭력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력 원천을 쓰라는 문제를 3기에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통제 방법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려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쓸 수 있냐? 일단은 이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상대방에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통제력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섭력이거든요. 교섭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일단 파트너가 중요하거든요.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 최소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파업이에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 파업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자에게 크게 미치잖아요. 그러면 파워가 켜져요. 권력이 커져요. 권력의 원천도 커지는 거고 교섭력도 커지는 거고, 이것이 교섭력 수식이 있거든요. 그 수식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더 파업으로 인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된다 하면 노동조합의 권력이 커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별 영향 안 미친다 하면 권력이 낮아지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그 상담하는 걸 좀 듣다가 이혼 상담이었어요. 이혼 상담이었는데 이거 파트너라고 안 했는데 어쨌든 결혼해서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최소의 수용 조건은 이혼이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실익과 뭐 그런 거를 비교해가지고 본인이 유리한지 판단하세요. 변호사로서 이렇게
저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 사용자랑 교섭비를 했을 때 결렬될 때 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파업입니다. 그래서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클수록 교섭력이 커지게 돼요. 그럼 교섭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노동조합이 위풍당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강경한 교섭 태도라고 하는데, 강경한 교섭 태도를 바탕으로 파업을 하겠고, 만약에 약해요. 연화된 교섭 태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파업 대신에 교섭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써주는 거예요. 각각의 노동조합 형태별로 언제 파업을 하게 되고 언제 파업을 하게 되고 언제 교섭을 하게 됐는지 교섭력 수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다. 어떻게? 문제에서 제시된 노동조합 형태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아이디어예요. 이거를 따라 썼다? 그럼 제 거 따라한 거예요. 이건 저의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시장 통제 방법, 이거 솔직히 그 표에 있는 거 그대로 못 써요. 또 표에 있는 것도 뭐 교섭, 뭐 파업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교섭 파업 보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쓰면 좀 합격을 금방 하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자원의존도, 권력의 원천, 교섭력, 파트나 이거 특혜급 주제. 이 특혜급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통제 방법을 보자마자 아, 이거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이 나왔네. 이거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연습을 저는 할 거다. 왜냐하면 이거를 노동시장 통제 방법이 나왔다고 교수님이 있는 표만 해도 1,000개 넘을걸요? 그럼 여러분한테 표 다 던져주면서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해. 저라도 너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해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된다.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제 피셜이에요. 제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이 창의적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통제는 어디서 비롯이 되지? 자원의 권력에서 비롯이 되지. 자원 의존도에 의한 권력. 그럼 이 자원 의존도에 대한 권력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어떻게 행사했더라? 교섭력에 따른 권력 원천이 각각이 있었지. 이게 뭐였지? 각자의 파트너였지. 이 파트너가 노동조합은 파업이었지. 파업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손실이 크는가?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교섭을 하고 언제 파업을 하게 되는지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저의 논리예요. 이건 저의 논리.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배웠던 이 이론 있죠? 이 이론을 노동시장 통제 방법이라는 노동조합의 현실, 내지는 실무에 이렇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안지를 암기한 대로 쓸 수가 없어요. 노동시장 통제 방법 이거 지엽적인 것까지 다 담으면 그 수험서를 이제 한 2,000페이지 만들어야 돼요. 2,000페이지를.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가서, 그 시험장 가서 보자마자 통제, 이거 권력, 또 교섭, 파업, 이런 단어들만 떠오르셔도 돼요. 그 단어만 조합해가지고 어차피 답안지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통제 방법이라는 뭔가 생소한 주제가 나오더라도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키워드릴 계획입니다. 제 수업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한번 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해되세요? 창의적 아이디어? 객관적인 근거로 당연히 써야죠. 상상력에 의한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교섭력, 파업 이거를 가지고 써야지. 여러분들이 노동조합 형태별로 막 생각을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막 감정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기처럼 그러면 안 돼요. 일기나 소설로 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배운 이론이죠. 우리가 배운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 이론이나 개념을 활용하여 현실 이슈에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의 권력의 원천, 자원의존도, 이러한 교섭력이라는 거는 특혜급 주제예요. 이 특혜급 주제의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자?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통제 방법이라는 노사 현장에, 그러니까 이게 실무죠. 실무에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의 통제 방법이 교수님 책 몇 페이지에 있었다. 이거는 오바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배운 특기급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근데 후자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암기한 대로 쓰는 게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이해한 대로 나는 쓰는 게 좋다.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그래서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써야 돼요. 저만 해도 막 암기한 대로 못 써요. 암기한 대로 막 그거를 어떻게 복붙으로 써.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쓰고 이해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만한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는 소설 아니에요. 이론을 가지고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일단은 여기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이라는 내용이 이해되시죠?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이 무엇일까? 노동시장의 통제 방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뭐 교섭, 권력의 원천 이러한 다양한 이론을 떠올려서 이론을 실무에 적용을 하고 또 이런 것까지 검토하면 좋죠. 이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 반드시 쓸 건 아니고 쓰면 좋은 거. 근데 우리 지금 문제가 15점인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점수 대비 이것까지 쓸 수는 없는데도 만약에 50점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규명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대립적 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대립적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 교섭 내지는 파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대립적 관계라는 거예요. 대립적. 사용자와 대립적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된다. 대립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대립적 관계는 지양해야 돼요.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해지고 다양한 근로자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문호조 경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문호조 경영으로 가게 되는 것 중에서도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이 지향해야 되는 거는 뭐다? 협력적 관계다.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형성해서 교섭과 파업을 하는 거는 이거를 포지션이 대립된다라고 하거든요. 입장이 대립되는 거 대표적으로 임금 이런 게 있어요. 임금 협상, 연봉 협상과 같은 포지션이 대립되는 사항에 대한 교섭과 파업은 노사 간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같은 현대적 경영 환경에서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뭐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경영참가제도 있고요. 뭐 제한제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HR 기법을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제한제도, 참여제도, 뭐 경영참가제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면 끝. 그리고 여기까지 제안하면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무상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현대 경영 환경에서 교섭과 파업이라는 수단으로 방법을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대 경영 환경을 논해주면서 대안도 제시했죠. 경영 참가에 제한제도에 참여제도 이런 것들을 논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답안지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도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볼게요. 구조화 논리적 답안 구성 이거 매우 중요해요. 목차 제대로 구성하라는 거거든요. 목차를 마음대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봤던 수험서 기준으로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뒤에 문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름 친절하게 교수님이 기준을 주세요. 그러면 그 기준을 막 무시하고 본인대로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맞춤형 답안이 아닙니다. 목차 보자마자 안 좋은 답안으로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수님이 제시한 목차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거 어떻게 제시했죠? 목차를? 지금 목차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이렇게 구성해야죠. 이렇게 1, 2, 3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로마자 1, 로마자 2, 로마자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자 1 하고 이제 여기 부제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기법 이렇게 논하고 로마자 2 여기도 로마자 2 이렇게 바스 마지막에 로마자 3 이렇게 문제에서 기준을 다 줘요. 문제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목차화 하셔야 돼요. 이게 맞춤형 답안입니다.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통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쓰시는 분 계세요.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이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최첨병에 내가 기준 줬는데 왜 기준 안 나누냐 이런 최첨병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이렇게 기준을 주잖아요. 그럼 기준별로 서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노동조합도 여기 보시면 형태별로 나누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형태별 조직관리 통제 방법을 쓰시오. 그러면 목차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노동조합 형태별로 직산기일 이렇게 나누면 돼요. 형태별로 목차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제 방법 어떻게 검토한다? 교섭력을 중심으로 언제 파업을 하고 언제 교섭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제가 답안지에 다 써놨거든요.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제 논리대로 여기 머리에서 나와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떻게 답안지 쓰는지 좀 접근법이 오실 거예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안을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암기한 대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브리타가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면 그 브리타 대비하려고 계속 양을 늘려가지고 그 많은 양을 다 보실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바이오 데이터와 같은 기본 주제 아니고서야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는 브리타거든요. 그럼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또 이제 교재에 실려져요. 그 괴롭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후 대비잖아요. 우리는 사전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뭐랄까 응용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7페이지가 바이오 데이터 이런 것들은 특이급 주제예요. 이거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데이터의 내용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데이터를 실무상 시사점을 적어 볼까요? 어떻게 적을까요? 바이오 데이터는 지원서상의 개인정보예요. 신상 뭐 여자냐 남자냐 뭐 아니면 근 본무 경험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상 정보에 대해서 경영자의 주관과 편견으로 선발을 한다? 문제 되겠죠. 뭐 차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대안을 줘요. 이걸로. 프로파일 기법 이거는 제가 쓴 거고 프로파일 기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거거든요. 프로파일이 통계적 기법이에요. 선발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직관으로 선발하게 되는 직관적 방법이 있고요. 또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수리적 모형으로 활용하게 되는 통계적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논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데이터 기법, 장단적 개발 단계 이거 다 박형규 교수님 책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저 같으면 좀 멀리 떨어져서 선발을 해야 이번에 선발 나왔잖아요. 면접으로. 그래서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선발을 왜 기업에서 제대로 해야 될까요? 이상한 사람 안 뽑으려고 그러지. 저성과자 선발을 안 하고 고성과자를 뽑기 위해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원서에 있는 개인 신상 정보를 기준으로 뽑는다. 그걸 기준으로 잘 뽑아야 된다 하면 일단은 바이오 데이터라는 신상 정보 중에서도 성과 관련 변수를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성과 관련 변수를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알아서 그냥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뽑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경영자가 그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군복무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게 성과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박경규 교수님이 장교 출신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차별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통계적 기법 이해되세요? 통계적 기법으로 사용해야 객관적인 성과 관련 변수를 추출해서 제대로 된 선발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실무상 시사점을 던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을 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담은 책은 많이 없었거든요. 물론 전 담았어요. 저는 HR 애널리틱스로 담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담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너무 양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건 이해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서 쓸 수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거를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해서 표면적 다양성이라 하거든요. 표면적 다양성으로 관리하게 되면 차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 나중에 설명드려요. 그 인사 관리 때. 그래서 어쨌든 그 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성과 관련 변수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추출을 해야 된다. 이거를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 답은 많이 없었을걸요? 아마 이것만 썼을 거예요. 개념, 장단점, 개발 단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져서 선발을 왜 해야 되는지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바이오 데이터를 실제 기업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박경규 교수님 책에 한 줄로 있어요. 프로파일 기법 활용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한 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안지의 결론으로 세 줄, 네 줄을 써요. 지금 이해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면 돼요. 바이오 데이터란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표현적 다양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별 관리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선발이 필요한 바, 뭐 프로파일 기법, HR 애널리틱스, EHRM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쓸 수 있죠. 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지금 제 목표가 이거예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연기 1기, 2기, 3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 니즈도 좀 차별화했거든요. 작년에는 1기 주말반은 안 했는데, 올해는 개설을 해가지고, 1기도 주말이랑 평일반을 좀 차별화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화되고 이제 논리적인 답안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기준을 잡아서 목차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서술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안 디자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답안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내가 기준을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작성하냐? 이게 이거예요. 기준을 답안의 서술 구성을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왜 기준을 안 나누고 목차를 하나로 작성을 했냐?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문제에서 기준을 주잖아요. 무조건 목차화 해가지고 현출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채점 기준이에요. 채점평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잡아서 목차화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8년 이것도 이제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 논술의 기본이에요. 논술은 요약을 해서 서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교하여 서술하는 것도 논술의 역량입니다. 논술의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작년이 그랬습니다. 작년 산문, 인사 산문에서 평가 오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비교를 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열식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된다. 기준을 잡아서 목차를 나누어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기준을 준다. 그러면 그 기준을 나누어서 목차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비교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을 나누어서 목차를 나누어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채점표 다 교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뭐 제가 쓰라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쓰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쓰라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 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구조화하고 체계화해야 된다. 목차를 나누어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답안 작성 구성에 지금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속마음 목차 나눠야지. 목차 나눠야지. 왜 목차를 안 나눠? 이거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나눠야 된다. 목차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유까지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목차를 통해서 체계화 구성을 갖추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다. 라는 거를 채점평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이렇게 쓰라는데 굳이 그 목차 안 나누고 쓰면 안 되겠죠. 또 문제에서 제시된 기준이 있다면 무조건 목차화해서 쓰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부분도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서본결을 써야 되냐 이제 안 써야 되냐 일단 이제 결론은 제가 보기엔 필수는 아닌 것 같고 서론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채점자가 맨 처음 대면한다. 우리 평가 오류 뭐 내지는 지각 오류 중에서 첫인상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답안 채점하게 되시면 가장 먼저 인상 깊은 부분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서로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대면하는 것도 있고 글의 주제를 서론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주제 설정하는 거 알려줬죠. 문제 진단해가지고 솔루션 제시하는 거. 그런 나만의 통찰력 이런 거를 서론에서 제시하잖아요. 교수님도 사람 처음 봐야 돼요. 처음 봐야 되는데 서론에서 이런 거를 본론 대충 목차 키워드 보고 들어갔네 들어갔네 결론도 심지어 잘 줬어. 점수 잘 줘야지. 얘는 붙어야겠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천분화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맨 처음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좀 잘 써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논문 쓸 때도 목차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논문으로 그 졸업 요건이 있어 논문도 썼는데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모든 학과 교수님 다 공통. 목차를 나누어서 써라. 목차를 통해서 논문을 검토하거든요, 먼저. 그래서 목차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서본결 필요 없고 본론 그냥 잘 쓰면 된다. 물론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아는 사람은 행쟁 3분이 4점이 나왔는데 합격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은 할 수 있어요. 본론만 써도 합격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써서 붙으면 좋으니까 웬만하면 서본결 해가지고 글의 구성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글의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고 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과 관리가 나왔어요. 그럼 서론으로 뭐 쓴다라는 거죠? 문제점, 과거의 인사평가, 관리적 평가 문제 있다. 그래서 현대적 인사평가로서 성과 관리 어떻게 이루어진다? 개발적이고 전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서론에서 먼저 논해주시면 논하지 않은 학생과 분명히 차별화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사평가에서 성과 관리가 왜 쓰이는지 알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 학생을 좀 더 좋게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수님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이 있죠. 특성, 행동, 평가를 기준으로 이하에서 인사평가 기법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훨씬 답안지 맞춤형 답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아이디어를 논증한다라고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논증한다라는 게 뭘까요? 일단 목적, 논증의 목적, 채점자 설득, 채점자를 설득해야 돼요. 뭘로 설득하죠? 주장과 근거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주장과 근거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쓰기는 저는 표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경영학적 용어는 여러 가지 키워드 암기해야 되죠. 키워드를 암기하고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논술에서 주장과 근거는 기본 단위입니다. 주장을 추상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추상이라 하고요. 이거 중학교 대상으로 알려드리는 거. 저 논술 강의할 때 이거 지금 중학교 대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중학교 이제 학생, 너네 생각을 써지 마라. 주장과 근거로 답안을 써라. 논술형 답안의 기본이다. 하면서 알려준 건데, 일단 여기 보시면 추상과 구체. 추상은 주장입니다, 주장. 주장을 어떻게 하죠? 우리 아까 성과주의 해볼까요? 성과주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조직의 성과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주장일까요? 근거일까요? 그쵸. 이제 주장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나쁜 답안. 근거를 써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과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 아까 설명드렸어요. 문제점 반대로 쓰면 돼요. 전통적 목적의 관리적 목적의 평가의 문제점을 반대로 쓰면 됩니다. 성과 관리는 일단 구성원 동기부여가 가능하고요. 또 역량, 구성원의 역량도 개발 가능하고 마지막에는 전략과의 얼라이먼트도 가능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는 가끔 가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심지어 감정 뭐 오늘 기분이 어떻다 이런 거를 답안지에 쓰셔서 뭐지 내가 답안지 지금 잘못 봤나?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답안, 문제를 통해 주장해야 될 것 있죠.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근거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성과주의가 문제에 나왔다. 성과주의를 도입을 하면 조직의 성과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가 이제 우리의 핵심 주장. 근데 이 주장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거를 정치하게, 세세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뭐 세세하게 쓰라고 막 다 쓰라는 거 아니고요. 한 세네 가지 쓰면 정치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나 연기 막 다 들었어. 다 쓸 수 있어. 하면서 연기 듣자마자 단락을 구성해서 글을 쓰려고 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순서가 이거예요. 이거를 쓸 수 있어야 이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동차반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글을 못 쓰는 게 진짜 당연한 거거든요. 동차반이 기본 이론과 글쓰기를 뭔가 이렇게 통합한 반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고난이도 반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못 쓰는 게 정상이에요. 글을 어떻게 그 이론만 가지고 글을 어떻게 써요? 논술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연기 때는 이거 위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주장과 왜냐면 사실 목차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답안지 실력이 나뉘어요. 누가 더 키워드를 밀도 있게 현출했냐? 이거는 연기에서 나뉘게 됩니다. 연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연기에 이거 못 써요. 이거 못 쓴다. 이거 못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연습하세요. 이거 여기서 답안지의 차별화가 나뉩니다. 문장. 문장은 키워드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자? 추상과 구체. 추상과 구체를 기준으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 볼게요. 결론은 조직에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을 보시게 되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도 해주고 대응 방안이나 솔루션의 의의를 다시 한번 짚어준다. 특히 이제 우리 문제 진단했죠. 문제 진단한 게 조직에 어떤 의의를 가지고 또 대응 방안을 조직에 적용했을 때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지 뭐 내지는 실무에 어떻게 적용을 이거 다 수상적이라 잘 모르겠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성과 관리를 조직에 재현을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코터와 헤스켓이라고 성과와 조직 문화를 연구한 학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에 대한 관심이 성과주의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과 관리를 여기에 쓰는 거죠. 성과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똑똑한 멍청이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직 문화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을 응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코터와 헤스켓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문화를 제대로 설정해야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거를 저는 마지막에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평가 제대로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까 어떻게 도입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 특성 뭐 역량으로 하고 또 뭐 행동은 또 구체적인 기준을 피드백 주고 또 마지막에 MBO는 BSC와 연관지어서 얼라이먼트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다? 조직 문화를 성과주의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하더라도 그 시스템적인 내용을 잘 구축하더라도 조직 문화가 무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결론으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관리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도 같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코터와 헤스켓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코터와 헤스켓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적응적 문화라고 하거든요. 적응적 문화. 내지는 고성과 문화라고 해요. 고성과 문화를 제대로 구축해야 장기적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 요걸 결론으로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은 무시하고 저도 이제 결론은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제 요거는 플러스 알파고 그렇게 점수 배점이 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쓰자. 일단 서론은 서론이니까 첫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이니까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본론이라서 또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본론까지 잘 쓰고 썼는데 시간이 남는다 하면 이제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서본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심심하시거나 이제 인사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때 한번 보세요.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막막할 때 이제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조까지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인사노무관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글쓰기 특강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경조는 사례형과 분설형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례형이 길게 나와요, 경조는. 근데 이번에는 분설형, 이게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도. 그럼 내년에는 사례형이 나올까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형이랑 분설형 둘 다 대비하셔야 돼요. 한때 사례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분설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내년에 사례 안 나올까요? 누가 장담해요? 아니죠. 또 사례에 꽂힌 교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사례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다 준비를 해야 된다. 경조도 마찬가지로 사례형과 분설형을 둘 다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죠. 채점자를 이제 설득하는 답안을 해야 된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 역량. 이건 조금 다르게 썼는데 사례형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인사관리에서 필요한 역량 뭐라 그랬죠?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경조는 좀 많아요. 경조는 일단 사례형 때문에 문제가 길어요. 여기 문제를 좀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례는 좀 짧아요. 이런 식으로 사례형이 나오거든요. 이건 좀 짧고 이렇게 사례형이 나와요. 어때요? 제대로 읽어야겠죠? 근데 제대로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제대로 읽어야 된다를 조금 강조하려고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경조에서 필요한 역량은 문해력과 독해력, 이거 문해력, 독해력 다 들어보셨죠? 문해력은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는 걸 문해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문해력 중요하고요. 독해력은 말 그대로 뜻을 이해하는 걸 의미하게 돼요. 키워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알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걸 왜 썼는지? 사례가 길어요. 사례가 길기 때문에 제대로 안 읽어요. 실제로 저랑 같이 시험을 봤던 그 친구 아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랑 봤던 시험이 이거였어요.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전 다 썼거든요. 다 썼는데 그 같이 봤던 그 수험생 분은 아는 동생은 이걸 안 썼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과 독해력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여기 2019년 당시에 물어보는 주제가 많았어요. 조직 수명 주기도 써야 되고 상황 변수도 써야 되고 팀제도 써야 되고 혁신도 써야 되는데 각각 적용을 해서 쓰래요. 쓸 거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넘버링 안 하고 제대로 안 읽고 목차도 안 짜고 그냥 쓰면 놓쳐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좀 강조드리거든요. 목차를 쓰고 가시라고. 그래야 팀제, 혁신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배점이 커요. 놓치면 안 돼요. 차라리 서론을 안 쓰는 게 낫지.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깎이는 점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본론은 무조건 써야 된다. 본론에서 물어본 거는 체크를 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자? 제대로 읽고 쓰자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문해력과 독해력은 결국 여러분들이 긴 지문을 읽고 키워드를 파악해서 키워드를 조합함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이제 제 3기 모의고사는 거의 유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만 그렇게 인사도 마찬가지. 인사는 좀 내년에 생각해 보려고요. 보통 인사 관리가 한 페이지잖아요. 저는 모의고사가 2페이지예요. 텍스트가 엄청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인사 관리는 조금 조정하고, 근데 경조는 거의 그대로 낼 거예요. 왜냐면 경조는 사례형이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례형도 많이 내거든요. 모의고사에. 왜냐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문해력과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잘 읽자. 가끔가다 사례를 내더라도 사례 안 읽고 그냥 문제만 읽어서 사례 적용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례를 다 읽어야 돼요. 사례를 읽고 사례를 적용하려고 그 사례형 내려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 사례를 만들려면. 그래서 힘들게 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읽고 문제에 적용하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유기적 사고와 응용력이에요. 배운 이론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울 거예요. 경영조직 이론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고 연결을 하고 이런 능력을 필요하다라는 걸 좀 더 강조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경조 이론을 실사례에 적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자. 제가 기대 이론을 성과 관리랑 연관지어서 인사 노무 관리에 출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과 관리에서 기대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전상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기대 이론을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기대 이론이 뭐죠? 우리가 배운 경조 이론이죠. 경조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인사 관리 관점에서 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과 관리죠. 성과 관리.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이 루트 내에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확률을 기대치라고 하고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믿는 거를 수단성이라고 하고 보상에 대한 매력, 이거를 유인가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과 관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냈거든요. 이 부분이 인사 관리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일단은 노력에 따른 성과는 뭐가 중요할까요? 노력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썼는데 막 100점 주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썼는데 0점을 줘요. 그러면 내 노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져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살기 교수님 책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당성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기본 이건 누구나 쓰는 거.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에 대한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개발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쓰는 거. 이건 누구나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타당성은 누구나 못 써요. 이건 제가 따로 문제로 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논해 주시라는 거예요. 평가에서 부름의 기대 이론이 왜 중요한지 기대치 측면에서 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죠.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타당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장 수당 보너스로 주고 싶은 거. 그게 뭐죠?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성과급의 운영 방안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나아가서 수용성을 쓸 것 같아요. 조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과를 냈을 때 조직이 나에게 보상을 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신뢰라고 해요. 신뢰. 그래서 조직에 대한 신뢰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책에 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거의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다 쓸 수는 없고,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시험에 내거든요. 부름의 기대 이론도 제가 인사관리에서 냈어요. 인사관리에서 성과관리와 연관지어서, 특히 평가의 타당성과 평가의 수용성과 연관지어서 인사 노무관리에 출제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아마 쓰신 분들은 잘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당성과 수용성 관점에서 논한 책은 전상길 교수님 책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쓰지 못한 거는 그런 거 쓰라는 거예요. 내가 모의고사에서 이거 내가 인사노무관리에서 이거 분명히 타당성과 수용성으로 봤는데 나 그럼 인사평가로 그냥 써야겠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막 생각해서 쓸 수 없잖아요. 내가 인사관리 시험에서 봤던 그 내용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게 실무상 시사점입니다. 경조 이론을 인사관리에 적용을 하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실제 모의고사 문제도 따로 구분을 안 해요. 경조 인사 구분 안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경조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기계식 답안을 지향해야 된다. 응용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인사 노무 관리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와 응용력 이런 것들을 계속 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아니야 나는 암기력이 중요해 해가지고 막 표 막 그냥 단어 막 암기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해도와 이제 응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여기 나오죠. 기계적 암기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답안. 이거 약간 제가 보기에는 화가 나서 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 왜 이렇게 답안지가 다 똑같아? 좀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답안 없나? 이런 것들을 조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이거 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조 이론을 인사관리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답안 서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예요? 기계적 암기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양질의 답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7년 보시면 이론과 개념을 깊이 이해했는지를 보았던 문제였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네들의 암기력 검증 테스트 아니다. 나오죠. 이거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암기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검증하겠다. 현실에서의 응용 능력, 사례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형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제가 뭐 다 이게 썼는데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인사랑 똑같아요. 이제 인사랑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적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게요. 민츠보고도 모르시고 이게 탐슨과 덩컨이 뭔지도 모르는데 설명을 해도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 그냥 넘어가고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인사 노무 관리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분 정도, 37분 남긴 했는데 어쨌든 다 못할 것 같아요. 다 못할 것 같아서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채점평 따로 찾아보면 힘들잖아요. 번거로워서 제가 넣어놨어요. 인사노무관리랑 경조 채점평이 2019년도까지 제공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교수님들이 쓴 거예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고 나서 내가 채점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채점평을 가지고 저만의 기준으로 아까 그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그 기준만 봐도 돼요. 그 기준이랑 저의 글쓰기 전략.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럼 이제 올해 기출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 결국은 이 부분을 좀 쓰시라는 거죠. 이 부분. 성과 관리가 왜 중요한지, 현대적 인사평가로서 성과 관리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논해주는 게 저는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과 관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답안지를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 평가는 여기 나오죠. 관리적 평가라고 나오죠. 임창희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통적 평가는 관리적 목적, 이거 뭐죠? 테일러예요, 테일러. 종합원을 미시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 이게 이제 전통적 평가로서 관리적 목적의 평가고요. 현도적 평가는 뭐죠? 이 관리적 목적의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동기부여시키고 전략 얼라이먼트하고 변하는 환경에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이런 목적으로 활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개발적이고 전략적 목적에서 평가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과 관리의 의의를 이제 좀 써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특성은 많아요. 개인 특성은 많아요. 태도, 뭐 결근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뭐 적성, 직무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역량이다.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성과 관리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역량을 저는 여기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과 관리의 핵심 요소가 역량주의예요. 근데 굳이 역량을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성과 관리의 핵심 요소가 역량주의라고 제가 막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왜 여기서 특성에서 굳이 역량을 안 적냐는 거죠. 저도 답답. 그래서 적었어요 했는데 적으신 분도 있고 안 적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과 관리에서의 핵심 요소가 역량주의와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역량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도 아마 역량을 쓴 답안을 더 높게 평가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주장만 하지 마셔야죠. 여기서 보시면 성과 관리의 평가 요소로서 특성 평가에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뭐죠? 추상 고체 중에 추상이에요. 주장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역량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역량은 전략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전략과 얼라이먼트 가능하고 또 직무는 경직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량은 유연하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을 추구할 수 있고 또 팀워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의 이 변화 능력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근거예요.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미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특성 평가로 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게 적합하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답안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역량 써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역량 중요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근거 있죠. 그 근거를 토대로 쓰는 거예요. 근거를 토대로.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에는 역량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과 관리의 양대 요소가 역량주의와 성과주의거든요. 그런데 왜 역량을 안 쓸까요? 역량을 써야죠. 역량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역량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갈게요. 여기 이제 행동과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은 행동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과와 관련된 행동을 중대사건이라는 키워드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사건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과 지표를 설정해야 된다. 결국 그 결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관련한 내용이 CSF와 KPI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 인사 노무 관리 때 배우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1-2문에서는 위에서 나열된 인사평가 요소를 가지고 구체적인 기법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역량 기준으로 평정척도법을 활용한다면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과 관리를 위한 조직의 재현.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개념만 쓰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념만 안 쓰고 성과 관리랑 엮어서 조직의 재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을 기준으로 평정척도법을 하는 게 경지사에 나왔던 역량 평정척도법의 내용을 쓰면 됩니다. 역량을 규명할 때 선행하는 절차가 역량 모델링이거든요. 역량 모델링을 통하여 평가 요소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에 관한 이제 역량을 규명을 하는 거고요. 조직의 전략과 관련한 역량을 여기서 역량 모델링을 통해 규명하면 그 역량과 관련된 행동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 지표를 가지고 여기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다 배울 텐데 이 내용이 경지사에 나왔어요. 이 경지사에 나온 내용을 여기에 저는 쓸 것 같아요. 역량 평정 척도법. 그 다음 이제 행동기준평가법, 스미스와 캔들 학자는 중요해요. 학자는 중요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죠. 이 부분을 쓰시라는 거예요. 바스를 조직 관리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저는 여기에 이거 이미 제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저 시험에서 성과 관리랑 연관지어서 바스 MBO 출제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강조한 게 뭐냐. 바스랑 MBO가 성과 관리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드렸거든요. 일단 바스는 개발적 목적입니다. 개발적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개발이 뭐죠? 종업원의 스펙을 향상시키는 활동이잖아요. KSA를 향상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종업원이 직무 관련한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피드백에도 능력 정보가 있고 통제 정보가 있거든요. 통제 정보는 등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통제 정보라고 하는데 등수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게 피드백에서 능력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정보를 기준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런 거 쓰면 좋죠. 그래서 이제 바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바스를 성과 관리를 위하여 조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활용해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거고 이것도 MBO가 결과 평가로 중요하게 쓰인다. 이거 누구나 알아요. 그러면 성과 관리로 MBO가 왜 쓰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BSC를 가지고 조직의 전략과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고 CSF, KPI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조직의 성과를 기준 이게 조직이라고 해봐요. 조직의 성과를 기준으로 이 팀 성과를 평가하고 이가 팀, 그 다음이 개인 이렇게 하면 BSC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측정해서 팀 성과, 개인 성과로 얼라이먼트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팀 평가의 이유를 써도 돼요. 팀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MBO든 바스든 평정 척도법이든 뭐를 써야 된다? 조직 내에서 성과 관리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 그 실무상 시사점을 논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차별하지 여기에서 뭐 더 쓴다? 그럼 교수님보다 더 알면 써도 돼요. 근데 교수님보다 대부분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출제한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를 충족을 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노력이라도 하자. 그래서 교수님 최근에 제가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출제위원 교수님을.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분명히 노력을 한 답안이 있다. 이게 뭔가 잘 쓴 답안이 아닌데 너무 절박한 답안이 있대요. 나 붙여달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출제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 니즈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냐.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뭐 교수님이 절박하다라고 이제 물론 막 절박함이 평가 기준은 아니겠지만 교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첨부 중에서 절박한 답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아요. 막 아는 거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맞춤형 답안으로 제시를 했냐. 그러면 교수님도 사람. 얘는 뽑아주자. 내가 얘는 뽑아줘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채점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절박함을 조금 보이려면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강사 책에 있는 거를 기계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한 키워드를 나의 생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나의 핵심 주제 있죠. 나의 핵심 주제를 설정을 해서 그 핵심 주제에 맞게끔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그 이유가 막 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강의에 쓰려고 만나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격증을 37개 따신 변호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시겠대요, 제 수업에. 그래서 수업에 한번 해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업 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그 방법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일을 변호사세요.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4시간만 공부해서 자격증을 경지사도 따고 뭐 간평사도 따고 손해사정사도 따고 뭐 이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양을 줄여야 된다. 양을 줄여야 효율적 공부가 가능하다.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강사 입장과 수험생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알려줘서 뭐라도 적중하면 좋은 마음에서 뭐 줄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면 좋으니까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솔직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부분 추가 자료 주면 전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본대요.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줘도 안 본대요. 근데 전 이해가 너무나도 가요. 저도 안 봤거든요.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추가 자료 막 강사분들이 주잖아요.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보고 그 기본서 암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추가 자료만 이렇게 줘서 사실 뒤에 가서 거의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그 이제 기본서를 최대한 요약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양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아웃풋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걸 아예 그냥 목적과 취지를 바꿔버렸어요. 올해는 뭔가 다 알려드려야겠다. 사실 작년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안 알려줘도 쓸 수 있게끔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조금 전략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그래도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인사 노무 관리나 경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적인 특성이 좀 더 강하거든요.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강의를 좀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47페이지도 이제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그냥 아까 설명을 계속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조직 관리와 통제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특기급 주제를 가지고 노동조합 형태별로 논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죠. 조직 관리의 개념 쓰시라고. 노동조합의 조직 관리란 조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다. 페이올의 관리의 개념을 여기에 차용해서 서술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답안지의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층적 통제와 분권적 통제가 있다. 저는 이걸로 썼어요. 이 내용은 교수님 책에 없습니다. 계층이라고 하는 건 탑다운식 통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분권은 아까 참여를 의미하게 돼요. 이거를 제가 그 다음 카페에 해설을 해서 올렸더니 저 경조 안 배우는데요? 경조 안 배우는데 경조 안 배우는 사람은 이 조직 관리 어떻게 써요? 라고 이제 답변이 왔는데 중요한 거는 계층적 통제는 무조건 이걸로 안 써도 돼요. 아까 우리 쓸 수 있는 거 뭘까요? 계층적 통제는 위에서 지시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테일러의 통제형. 이거 써도 돼요. 통제형 써도 되고 분권적 통제는 우리 아까 배운 몰입형 인사관리의 내용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경조를 알려드리면 경조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 연관되는 개념이에요. 계층 통제는 쉽게 말해서 탑다운식 기계적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위계와 통제를 활용해서 구성원을 원하는 행동으로 유도하겠다라는 거고 분권적 통제는 반대죠. 몰입과 참여를 통해서 구성원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반의의 자원 기반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은 자산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조직 관리를 직산기일이라는 네 가지 형태 기준으로 나누어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직종별 노동조합은 저는 분권적 통제로 서술을 했습니다. 직종은 같은 직종끼리 모인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변호사회, 노무사회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이 계층 통제로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전문가들이니까.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모이게 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동일 직종의 기득의 이익을 강조하는 노동조합을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전문적 지식을 존중할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분권적 통제라고 썼고요. 뭐 참여, 몰입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그 다음 산별 노조는 관료와 분권의 병행이라고 썼는데요. 산별 노조는 여러 단위 조직들이 모인 대규모의 노동조합을 의미하게 돼요. 우리 그 인사 노무관리가 아니라 경조에서 배우는 조직으로 치면 사업부제예요. 사업부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산별 노조는 중앙 집권적으로는 방대한 조합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료적 통제는 중앙 조직 차원의 단결력과 일관성을 위해서 관료 통제를 하게 되지만 또 하부 조직, 지부 분해 있죠. 지부 분해의 자율성은 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분권 통제를 병행할 수 있겠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업별 조합이 나오면서 분권 통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별 조합은 기본적으로 큰 특징이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용자와의 관계가 종속 관계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속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정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파악해서 교섭에서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어느 정도 노동조합에서는 협력적 관계가 있다라고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노동조합 중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자와 협력 관계가 있는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용자와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운영해가지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쓰면 되고 일반 노조는 대표적으로 사각지대 근로자거든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해 결국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사각지대 근로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 특히 우리가 3인 공조에 있는 기경제라고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임시직 고용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조합, 즉 미숙련공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노동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기업별 노조와 반대되죠. 기업별 노조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했지만 여러분들 배달라이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파업을 했을 때 누굴 상대로 하게 되나요? 사용자와 밀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산된 조합원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산된 조합원을 모아서 뭔가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 배달라이더를 모아서 교섭을 진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 흩어진 라이더 분들을 모아서 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관료적 통제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하기 때문에 미숙련 근로자들을 결속하기 위하여는 중앙 집권적인 관료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그냥 답안지로 쓴 거라서 여기에 출전은 제가 쓴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안지 보시면서 아, 이렇게도 접근해서 쓸 수가 있구나를 좀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노동시장의 통제 방법도 제가 왜 통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원 의존도 때문이에요. 자원. 노동조합의 자원 뭐가 있다? 우리 아까 3M 배웠죠. 인적 자원. 이거 조합 원이고요. 그 다음 돈. 이거 뭐죠? 조합비예요. 그래서 조합비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체크오프 제도고요. 여기 조합원을 모으려고 쓰는 제도가 유니온숍입니다. 그래서 유니온숍을 여기에 써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유니온숍보다는 이런 식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을 통제를 왜 하려고 하냐? 그 목적과 취지를 먼저 쓸 것 같아요. 일단은 자원이 희소하다. 노동조합도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보시면 필포와 셀란식의 자원 의존 이론은 물론 경조 이론이지만 쓸 수 있어요. 경조를 배우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노동조합 권력의 원천 뭘로 온다라는 거죠? 파업으로 온다. 그래서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칠수록 교섭력이 커져서 강경한 교섭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서 파업으로 나가게 되고 만약에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교섭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완화된 교섭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일단 직종별 노조는 교섭력이 강할까요? 낮을까요? 숙련공들이잖아요.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강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파업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실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파업을 사용한다. 이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별 노조는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되시면 직종별 노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기득이익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이게 돼요. 근데 산별노조는 교섭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사용자와 교섭할 때 바로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은 거의 없어요. 보통 단체 교섭을 먼저 체결을 하게 되고 협정, 그러니까 결국 교섭의 목적이 뭐다? 협약을 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평화와 관련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파업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별노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교섭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협약 체결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협약 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섭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라면 파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안지 쓸 때는. 그 다음 보시면 기업별 노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썼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자원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알면 이 부분을 쓸 수 있어요. 자원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교섭이나 파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랑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자원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걸 쓸 것 같아요. 협력적 관계를 사용자와 구축을 해서 자원 의존도를 감소함으로써 환경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경조에. 경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는 차용해서 여기에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별 노조는 이게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중에서 협력 관계가 그나마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협력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영 참가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경영 참가는 노동조합에서 배운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거 못해요. 인사 노무 관리를 여러분들 공부할 수 없어요. 경영 참가가 물론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배우는 개념은 아니지만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지션이 대립되는 임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협력적 관계가 구축 가능한 인터레스트가 일치하는 경영사항이 있거든요. 그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 참가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자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 의존도의 감소 전략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 없었을걸요? 한 명도 없었을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 다음 일반 노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노조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한 사각지대 근로자들이 모여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약한 단체 교섭 기능으로 인하여 파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교섭력이 크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뭐랄까 그 교섭할 상대방을 설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정부 상대로 파업 많이 하죠.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이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파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어때? 이거 교수님 책이 없어요. 저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배운 이론을 가지고 주장과 근거를 조합하는 과정이 글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이게 출제됐다고 교수님 책에 있는 모든 표를 막 책에 다 담아서 여러분들 이 표가 막 100개가 되는데 이 100개 표를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하시면 제가 적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표 보지도 않아요. 제 수험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있는지도 몰랐대요. 이거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데 이거 솔직히 오바죠. 이거 어떻게 저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수험생 때.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조직 관리의 내용과 통제 방식의 그 권력 원천 있죠. 그건 특이해요. 그거 왜 암기해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비볐을 것 같거든요. 제 논리대로. 여러분들의 목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책에 있는 표 다 암기하자. 이거 절대 이걸 암기해도 못 써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나온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단어만 가지고 글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말한 거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오바예요. 이거 오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배운 이론을 가지고 적용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글쓰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게 다 인사관리 쉬웠다. 이렇게 썼나? 이렇게 안 썼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논술 시험 끝나고 저랑 같이 나오는데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나왔다. 이거 쉬운 거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뭐 남들이 못 쓸만한 거 막 다 썼다. 이거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나온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속으로 하고 이제 붙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논술 우선으로 붙었거든요. 이제 논술 우선으로 붙는다는 거는 논술에서 3등을 했다는 3등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시험 끝나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 계실 거예요. 인사 논문 관리 끝나고 이거 특이급 주제 아니냐. 나 이거 다 배운 거 나왔다. 이거 내가 다 내 강사님 이거 다 찍어줬다. 근데 다음날 봐야 되잖아요. 나 이거 잘 못 썼는데. 근데 대부분은 못 썼을 거예요. 근데 꼭 그러신 분들이 한두 분은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데 멘탈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 겸손하지 않으신 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날 그런 거에 너무 멘탈을 흔들리지 말아라. 막 이거 특이급 주제 나왔다. 평이한 주제가 나왔다. 막 그러면서 양을 늘려야 된다. 제가 보기에 제 접근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채점표 다 분석했잖아요. 분석하고 출제 경향을 봤을 때 못해요. 제가 수험생이라도 이렇게 해서 노무사 붙는다? 그럼 저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암기해가지고 노무사 붙는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조합해서 글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이제 여러분들 선발을 위해서 제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기업에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면접의 키워드는 의도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요새는 무슨 뭐랄까 그 인스타로 막 DM으로 나 누구누구고 어디 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애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세상이 말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파악을 해요? 저는 중요한 건 면접.
이거를 봐야죠. 면접을 한다라는 거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신상을 뭐 캐내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도 지원서의 스펙만 보고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원서만 보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이상하지 않은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은 우리가 경주에서 어떻게 배우냐?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배워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원자를 파악하겠다라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종업원과 기업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일단 기업도 면접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지원자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할까요?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지원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 직무 소개가 가능해져요. RJP가 가능해지고, 또 지원자도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야죠. 지원서에 없는, 혹은 지원서에 뭔가 과장된 내용을 정확하게 치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선발의 효과성을 늘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지원자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RJP가 가능하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여기 보시면 장단점이 우리 책에서는 많이 없고,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법마다 장단점을 막 다 이만큼씩 암기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저 같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일단은 구조적 면접이라고 하는 건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비구조적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재량으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1문에 뭐 나왔죠? 성과 관리 나왔죠. 그러면 면접을 할 때 주로 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기업에서의 성장 가능성, 역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냥 여기 비벼 쓴 거거든요. 지금 이 장단점 제가 쓴 거예요. 교수님 책이 없어요. 제가 역량 면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합해서 쓴 겁니다. 역량 면접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 면접과 직무 행동 면접이 있어요. 상황 면접은 앞에 가설적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거든요. 상황 면접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직무 행동 면접은 실제 지원자가 경험한 행동을 기준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 면접은 질문을 표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어요. 표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 면접은 구조적 면접으로 쓰이는 내용이고요. 행동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표준해요? 과거의 직무와 관련된 행동은 경험,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표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행동 면접을 하게 되면 뭐 밑에서도 보겠지만 주관 편견 개입 가능하고요. 왜냐면 지원자마다 다르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또 면접관이 질문 잘해야 돼요. 그러면 면접관 훈련을 통한 시간 비용도 들겠고요. 또 면접관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상 관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면접에서 여러분들, 저 예전에 그런 분도 봤는데, 면접을 보는데, 뭐 자기는 여자친구도 없고, 연애도 자기 결혼도 안 할 거다. 이 회사를 위해 몸을 바칠게요. 하고 면접을 봤는데, 다음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면접을 볼 때는 거짓말을 잘 한다. 인상 관리라는 거죠. 본인의 좋은 점을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인상관리라고 해요. 인상관리. 나의 나쁜 점은 숨기고 나의 긍정적인 면을 과장해서 말할. 여러분들도 근데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 기업 갔는데 면접에서 최대한 내 좋은 점을 과장해서 말하고 안 좋은 거는 숨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거짓말 치거나. 그거를 면접관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치는지 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면접에서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상관리라는 거를 여기서는 방지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면접으로 보면 재미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누군가, 아까 연애라고 말씀드렸죠. 연애를 하기 위해 뭐 면접 좀 이상하지만 대화를 한다라고 해봐요. 뭐 초창기에는 뭐 별도 따라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뻥이죠. 뻥 아니에요. 뻥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에 연애를 했을 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본심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상 관리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근데 상황 면접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잘할 거다 할 거 아니에요. 인상 관리가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심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황 면접은 구조적 면접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덜 받은 면접관도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장단점이 교차되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상황 면접과 이 직무 행동 면접에 담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기 쓸 수 있어야 돼요.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에. 왜냐하면 쓸 게 없어요.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인 면접을 장단점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역량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문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성과 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역량이라는 거에 초점을 둬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라는 이제 내용을 조금 드리고 경조는 좀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제 경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LMX와 기대 이론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경영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경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학문을 다양한 학문을 차용해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론과 관련된 속성이 있고 약간 실천적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용 학문이죠. 실천적 특성에 가까운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더 많아요, 경조는. MBTI 이런 거 있어요. 빅5. 뭔가 이런 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이거에 가깝지 않아요? 실천적인 학문. 그나마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부분이 개인 파트 하나 있고요. 집단 파트 하나 있고 조직 파트 하나 있어요. 개인 파트는 동기부여고요. 집단 파트가 리더십이고 조직 파트는 조직 이론이에요. 그나마 이론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론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출제가 됐죠. 그래서 뭐예요? 출제 경향? 이론적인 측면을 이제 많이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주장한 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취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이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개인 파트에서 가장 많은 게 동기부여고 여기서 토 나와요. 동기부여에서 토 나오고 또 집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이 리더십 공부한 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리더십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밤새서. 진짜 많아요. 리더십도 정말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론이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MBTI 이것도 물론 학자가 주장한 거지만 이런 실천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가 조금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뒷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좀 썼는데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제 결국은 LMX랑 동기부여를 성과주의와 연관 짓자. 그래서 LMX와 그 성과 관리의 연관성은 제 책에 있어요. 인사관리 책에 있고요. 그 내용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 달성 이거 부름의 기대 이론을 통해서 동기부여 시키겠다. 이 내용은 제가 3기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습니다. 결국 다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무상 시사점으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커리큘럼을 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연기 1기, 2기, 3기. 이거 구성되는 거는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거를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연기는 기본 이론 보통 이게 편성이 되고요. GS 1기는 심화 이론으로 편성되고 2기, 3기는 50점, 100점인데 기본 커리가 1년이에요. 이게 지금 다 1년 안에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MBO에서 중요한 게 수량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기간을 1년으로 해놓고 왜 양을 늘리냐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양으로 저는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혹시 처음 하시는 분 중에 난 3년 이상 여기에 투자할 거야. 있나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1년 안에 끝내세요. 이 진짜 1년 안에 끝내세요. 1년 안에 끝내서 노무사 합격해가지고 이제 빨리 여기 벗어나는 게 좋아요. 빨리 벗어나고 1년 안으로 끝내야 돼요. 그럼 이제 1년 안으로 끝내려면 제 생각에는 양을 좀 줄여.
양을 줄이고 최대한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할 거다. 근데 이제 모든 학원이 다 동일해요. 2, 3기는 아웃풋 연습을 합니다. 2기에는 50점 모의고사로 연습, 우리가 100점 볼 거거든요. 시험을. 그 100점 중에서 반만 시험을 보게 돼요. 2기 때는. 3기에는 100점 다 봅니다. 이제 결국은 2, 3기는 주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게 돼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2, 3기를 제대로 보내시려면 0, 1기를 제대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0, 1기를 제대로 보내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도 병행하시고 또 어떤 분은 육아도 병행하시고 육아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까 그 변호사 친구인데 재판이 더 좋대요. 육아보다 자기는 육아하는 것보다 이제 재판 가는 게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대단하다.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뭐 그 육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희 수험생 분들 중에 있었어요. 제 수강생 분 중에. 그래서 2명의 아들을 키우시는 이제 엄마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육아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반대로 전업이다. 전업 수강생이라서 내가 시간도 많고, 아니면 이제 뭔가 공부를 해봤다. 뭔가 이제 글 쓰는 것도 했고, 또 한 1년 해가지고 인사 노무 관리나 경영조에 대한 이론을 어느 정도 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니즈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인사노무관리에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라고 있어요. 그 취지가 뭐냐? 표준적 복리후생 제도는 사람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는 게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거든요. 그거를 도입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도 없고 처음 배우는 건데 또 처음 배우는 거라서 기초만 알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이론을 어느 정도 다 아시는데 기초를 알기에는 너무 쉬운 뭐 ABCD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말반과 평일반 루트를 조금 구분했습니다. 일단 수험 대상이 달라요. 일단은 이제 주말반은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주말반은 내가 직장을 다녀서 일단 주말에 올 수밖에 없다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시간도 이제 부족하고 또 초시생이다. 내가 아무런 이론을 모른다. 오늘 뭐 부름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이제 주말반을 기준으로 듣게 되시면 일단 교수님 책으로 나올 거예요. 교수님 책과 수험서의 차이가 뭐냐? 일단은 교수님 책의 장점은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바이오 데이터 그 실무상 시사점으로 또 그 프로파일 그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백기복 교수님 책이 올해 개정됐어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전 무조건 개정된 책은 비교한 거 다 설명드리거든요. 추가된 거랑 뭐 이런 거 뭐 더 추가된 거 주로 추가된 거 위주로.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말반 수업은 그런 내용 위주로 교수님 책 위주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연기 때 교수저로 하다가 일기 때 수험저로 하게 되면 흐름이 끊기지 않느냐. 일단은 드릴 거예요. 만약에 교수님 책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모든 내용이 없어요. 수험서에 있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거 프린트로 다 드리고요. 두 번째 연기 때 단거나 해도 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연기 때부터 단거나 하면 이상하게 해요. 단거나는 어느 정도 알고 나서 하는 거고 저도 2월에 했거든요. 단거나를. 그래서 이제 강사도 바꾸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 1월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 때 뭔가 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오히려 기초를 좀 제대로 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보고 직산기일이라는 쟁점을 제대로 잡고 아까 말씀드린 통제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르셔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주말반의 연기는 교수님 책으로 뭔가 깊이 있는 이해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올해는 이걸 좀 드릴 거예요. 제가 2, 3기 때 직접 모의고사를 써서 드렸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수험서에 있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주는 건데 수험서는 안 외워진다. 근데 노무사님이 쓴 답안은 암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답안지로 어떻게 옮겨 적을지 다 알려드릴게요. 연기 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책 알겠다. 좋은 말 하는 거 알겠다. 답안지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고 또 나는 교수님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답안지에 쓴 건데
다르대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수님 책을 어떻게 답안지에 옮길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고 이건 프린트로 따로 드릴지 뭐 강연으로 드릴지 좀 고민을 해보고 이건 저만의 노하우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강의 때만 제 강의 때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단거나 여러분들 하셔야 되잖아요. 교수님 책에 있는 중요 부분을 정리한 밑줄 프린트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연기에 제대로 하시면 아마 시험을 위한 50%는 다 하신 거예요. 반만 할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연기가 주말반이었죠. 그래서 주말반의 평일은 달라요, 대상이. 일단은 시간 많다. 전업 수험생이다. 또 내 기본 이론 안다. 이제 공부를 좀 해봤다. 이런 분들은 연기의 수험서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평일반 연기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거예요. 여기는 미시적 관점에서 볼 거고 아까 미시 거시 뭐였죠? 미시적 관점은 부분만 본다는 거죠. 미시적 관점에서 연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제도를 제대로 볼 거예요. 개별 제도에 대한 구체적 이해. 이게 연기고 일기는 이미 알아요. 개별 제도 아니까 그 개별 제도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여기는 그거에 초점 둘 거예요. 거시적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연기는 수험서를 바탕으로 뭔가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문장 정리도 이제 똑같이 해드리고 중요한 건 이거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그 평일반은 주제 간 연결성 위주로 지금 뭐 예를 들어 선발 파트에서 A라는 주제를 배운다. 근데 이 A라는 주제가 평가 파트에서는 B라는 주제가 연관이 되어요. 평가를 배우지 않더라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는 내가 좀 안다. 내가 배웠다. 인사관리를 1년 정도 했는데 모르는 상황이라서 연기부터 조금 더 다시 체계화되어서 배우고 싶다 하면 이걸 들으시면 돼요. 평일반. 달라요. 수업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말반은 교수님 책을 가지고 기본만 설명할 거고요. 평일반도 기본 이론이기 하되 응용력,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거예요. 개별 제도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거 위주로 볼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일기도 달라야겠죠? 일단 여기 주말반 일기는 여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교수님 책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기 주말반에서는 여기서부터 일기부터 단거나 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수험서를 띄워놓고 여기에 딱 수험서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단거나를 수업 때 할 거예요. 일기에는 여기 평일반은 연기부터 같이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평일반 연기는 바로 단거나 시작할 거고요. 우리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 일기 근데 안 늦어요. 이거 또 여러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일기 가서 한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뭐 단거나 3개월 늦게 했다고 그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 때 기초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기 때는 어떻게 하자? 그냥 같이 이때 정리하자. 단거나로 하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기 주말반은 이때부터 조금 더 응용력과 사고력 위주로 얘랑 좀 비슷하게 갈 거예요. 아예 같은 건 아니에요. 문제도 풀 거니까. 그래서 문제도 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기 때 교수님 책으로 배웠던 기초 개념이 전체적 거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평일반이 아니라 주말반 읽을 때 이제 같이 갈 거고요. 그럼 평일반 읽기는 뭐예요? 연습할 거예요. 답안 작성 연습.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바탕으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또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저만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논문사 기출을 토대로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를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르게 세팅을 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저만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차별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뭐 니즈에 맞게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한다. 하면 평일반 루트로 가시고 아니다 나는 기초를 토대로 뭔가 조금 그 체계를 제대로 잡고 싶다 하면 주말반 들으시면 돼요. 단거나 연기하냐 일기하냐 큰 차이 없어요. 내용적으로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연기는 기초
여기 평일은 심화. 요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만 아는 분들은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시작하는 생동이라고 하죠. 생동차분이랑 아니면 헌동차분이랑 아예 출발선이 달라요. 이분들은 3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고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해요. 그래서 다르게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갈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평일 주말 선택을 좀 다양한 니즈에 맞게 하시면 만족이 커진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또 면담 준비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그 면담은 10분에서 20분씩 개인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